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가 증가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25,380건, 대리 양육자 2,930건, 친인척 1,661건, 타인 5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3.6%로 13,471건, 친모에 의해서는 35.4%로 1,945건, 계부 1.9%로 578건, 계모 1.0%로 312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리 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9%인 882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가 대부분인 특이성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가 가정방문이나 상담 전화 등을 거부할 경우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아동도 학대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려서 힘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겠죠. 여러분의 한 번의 눈맞춤이 아이의 웃음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에 대한 발견 징후부터 신고, 대응책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2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시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관심과 우려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동에게 학대 행위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더 큰 고통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 수업을 비롯해 비대면 시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학대의 공간은 점점 폐쇄된 곳에서 발생하면서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처벌받을까봐,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까봐, 이러한 두려움의 고통을 감내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초중고 교직원분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된 이유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면밀히 아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만한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분과 함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징후들을 이러한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물고 조르는 행위, 흉기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를 묶거나 강제로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위와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인 상처들이 있는 경우라면 아동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도구의 모양이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이나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이라든지 겨드랑이와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과 같이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이 있다면 이는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른과의 접촉을 피한다든지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인다든지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반대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위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후가 아동들에게 보인다면 신체적 학대 등을 의심하시고 보다 꼼꼼히 아동의 환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대 유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인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아동들의 몸을 망가뜨린다면 정서적 학대는 아동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멸적으로 언어폭력을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하거나 아동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과도한 억제를 하거나 아이의 인격과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고 정서적으로 위협을 주는 폭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는 다양한 학대 징후들이 발견되는데요. 행동장애, 강박, 공포, 예민, 불안함, 또 과도한 경계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든지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 행동도 보일 수 있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징후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을 보이기도 하고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의 징후로서 아동의 옷차림이 계절과 맞지 않는다거나 몸에서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라면 방임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방임 상태에 놓인 아동의 경우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도벽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 잦은 결석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일찍 등교했다가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징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아동학대의 비율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정 밖에서 아이들을 가장 꼼꼼히 관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평상시와 다른 상처나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해당 연령에 맞지 않은 감정의 표현이나 태도 등이 있는지,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특이점은 없는지 매일 살펴봐 주시고 징후가 있다면 꼼꼼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봐 주십시오.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된다면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신고 이후 응급조치 등 긴박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아동의 안전과 신변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안전과 심적 안정을 위해
교내에서 아동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밀 보장을 위한 독립된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피해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이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례 개입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명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우선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신고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신고 이후 아동이나 목격한 주변 가족들에게 진술을 만류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위자를 소환하기 전에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아동의 동의를 얻어 상해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자가 오히려 더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면 아동은 상당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으로 오인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아동에게는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곧바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옷을 갈아입었을 경우는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동에게 학대 피해 사실 확인을 넘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는 등으로 아동을 불안하게 하거나 진술을 오염시키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다시 말하는 것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진술을 도와주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아동에게 무작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하라고 다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에서 피해 상황을 전제하여 아동이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하는 경우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피해 사실과 신원 관련 사항은 법률로서 비밀이 보장되고 이를 위반하여 누설할 경우 처벌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동학대 신고 후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 수사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는 지속적인 협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고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또 혹시라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신고자의 신변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변 보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고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만약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상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구별이 모호하여 신고가 고민되는 경우라면 일선의 아동학대 전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지킴이콜 112 어플을 통해 문자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신고는 우선 학교의 장에게 보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수사기관의 협조 등에 있어 학교장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장과 미리 상황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신변 확보를 한 후에 학교장에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고하는 선생님의 익명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후 학교장이 학교의 대표로서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전체 38,929건 중에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1,973건으로 약 28.2%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초중고교 직원이 차지한 비율이 약 9.8%로 신고 의무자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아동들을 위해 역할을 잘 지켜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들에게 따뜻한 눈빛의 눈맞춤을 지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적어도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한 번의 눈맞춤, 그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